원래 대형 입주 단지들 들어오면 전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서초, 강남 입주 단지 전세가 흐름이 가격이 오히려 올라간다면서 집사야 한다고 또 꼬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곳이 여기 제일 위에 떠있죠. 반포자이. 전월세 가격 흐름 같은 거 보시면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답이 나와요. 근데 요 그래프를 다 보기 힘든 게 장기 전세 때문에 수치가 예쁘게 잘 안 나오는데 올라가는 추세냐 했을 때 한 7월까지만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3억 5천, 14억 3천, 13억 8천, 14억, 12억도 나오긴 나왔지만 이건 층수가 저층이고 그래서 보통 13억대 후반에서 14억 정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요 13억 4천 이 정도면은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는 없죠. 얼마 전에 14억 나왔었는데 저번 달만 하더라도. 그런데 뭐가 가격을 띄우느냐 이런 애들 17억 16억 이런 애들의 가격을 띄우죠. 뭐가? 갱신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임대차 3법 때문에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금리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임대차 3법을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갱신은 5%까지밖에 못 올리고 근데 신규는 무한정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갱신가는 집주인이 돈 못 돌려준다 배째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갱신가는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갱신은 이때 기준으로 갱신을 하는 거고 신규는 요때 기준으로 신규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갱신이 신규보다 비싼 이중 가격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추세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첫 번째 일단은 대출금리 인하 시기가 있었죠. 언제부터? 1월부터 5월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21년 7월부터 기저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어떤 기저효과? 가장 높았을 때 2년 전이 가장 높았을 때 그러니까 갱신할 때 더 높게 나오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는 이유가 낮추더라도요 아까 저기 17억 16억짜리도 많이 낮춘 거예요. 자 여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인데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자이 반포자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월세를 보시면은 지금 17억 갱신된 게 그 전에 22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16억 갱신된 것도 그 전에 22억이었죠. 그런 것처럼 역전세가 나더라도 지금 주변 시세보다 높게 된 거죠. 13억 4천인데 16억 17억이 됐으니까. 근데 13억 4천까지 해주려면 9억 내줘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런 여력 없으니까 이 정도로 타협합시다. 돈 받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떨어질 상황이에요. 왜? 첫 번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요. 금리를 정부에서 또 전처럼 낮춰주진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책금리마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책금리 올라가는 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올라갔죠. 또 그 다음에 과거에 내줬던 신혼부부 대출, 특공대출도 0.3%포인트 올렸죠. 그 다음에 디딤돌, 버팀목 이런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는 2008년 MB정부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푼 이후 금리 민감도가 높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였기 때문에 튀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가 첫 번째 올라가고 있고 그럼 시중금리가 금방 떨어질 상황이냐? 뭐 내년에는 금리 인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작년에는 뭐라고 그랬냐? 많이 올라야 2%라고 그랬어요. 기준금리.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과거만큼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요. 네, 여기 보시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하느냐?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2%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2%대라는 거. 자, 2.75도 2%대예요. 즉 3%대의 금리를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 해봤자 3%나 아니면 3.25 그래서 많아야 한두 차례밖에 안 할 거다. 지금 금리 더 안 올리고 동결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3.75까지 올라갔다면 많아야 한 번에서 세 번까지 요 정도의 금리 인하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은 한동안이라고 그랬어요. 한동안이란 표현이 왜 한동안이란 표현이 나왔느냐? 한동안 그렇게 될 거니까. 왜냐면 오늘도 보셨지만 물가가 3.4%가 나왔어요.
석 달 만에 다시 3.4%대가 나왔는데 하반기 물가가 3%대 나올 것이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당연히 기저효과 끝나면 3%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가 3%대인데 금리가 2%대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내가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겨놨을 때 금리가 2%라면 102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물가가 3%예요. 그럼 내가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의 가치는 103만 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대로 넣어놨는데 이자가 붙는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같은 거를 그 1년 뒤에 살려면은 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이너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절대 잡힐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의 논리가 기본적으로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게 있는데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주는 게 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3%대가 한동안 유지가 된다는 것은 금리가 최소 3%대는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5%대까지 올렸어요. 금리를 5%대까지 올렸으니까 미국은 물가가 빨리 잡히더라도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상황이죠. 물가 3%대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유가.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오로지 수입할 수밖에 없죠. 미국은 유가 너무 많이 튀면은 그냥 유가가 100달러야? 1배럴에? 다시 저기 셰일 오일 다 부활시켜. 생산 비용은 더 들어가더라도 사서 쓰는 것보다 낫잖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럼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2차 오일 쇼크 말씀을 드렸었죠. 1차 오일 쇼크 터진 다음에 2차 오일 쇼크 터졌었다. 왜? 1차 오일 쇼크 끝나고 괜찮다 싶어가지고 금리 내렸다가 금방 2차 오일 쇼크 터졌다. 왜냐면 달러와 유가가 연관이 있죠. 페트로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와 유가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중단하고 금리 내리면요, 유가는 다시 찝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고금리 시대다. 왜냐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 유동성을 많이 풀어봤는데 많은 부작용이 나왔었고, 그 부작용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 유동성을 풀면서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시기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4, 5%대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수 있고 3%대만 하더라도 심각한 거죠. 그 상황에서 저금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 떨어진다, 금리 인하되면 과거처럼 저금리 한다. 그거는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지금까지 풀었던 것에 여파가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안 할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금리 조금 떨어지면 집값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고,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제가 안 좋으면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집값은 내 돈 플러스 대출인데 대출이 늘어나더라도 내 돈이 줄어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보통 내 돈 아니면 플러스 대출 이렇게 되는 건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요, 전세가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출 금리도 올라가니까 대출 가격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흐름이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9월에 입주가 들어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심리는 많이 조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상승 상황인 거고 요거는 하락 상황인 건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아직 조금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전세가 올라간다고 언론이 임대차 3법처럼 담합을 시키는 거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을 보면요, 금리에서 예금은행 대출금리, 신규 취급액, 이게 전세자금 대출에 영향을 주죠. 전세는 보통 신규로 하니까. 그랬을 때 전세자금 대출은 주담대에 들어가 있죠. 추이를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억지로 눌러놔서 기준금리가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오히려 1월에 올렸죠. 근데 시장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요게 다시 슬금슬금 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거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전세가 떨어지는 게 체감이 잘 안 되겠지만 이게 가속화될 것이란 소리죠. 첫 번째,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왜? 물가 올라가고 가계부채 올라가고, 여기서 마지막 한 방 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국 금리 인상. 요거까지 때려치면 환율도 또 갑자기 튀었다 하면서 지금 계속 1,300원대 나오고 있고, 요거까지 해주면요, 금리 인상 안 하게 되면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9월에 추석 있죠? 9월에 추석 있으면 당연히 물가는 더 높은 수치로 나오겠죠. 추석 아니더라도 물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은
지금 소득이 줄었어요? 근데 대출 금리도 올라가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12월에 또 강남에 입주가 또 있죠. 대량 입주. 요거까지 겹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연말 때 되면은 전세 가격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세 가격 안 떨어지게 담합하라고 지금 계속 저기 언론에서 조장하는 거예요. 저게 한번 통했었죠. 과거에 임대차 3법 때 7월에 임대차 3법이 도입이 되니까 전세가 상승폭이 8월부터 꺾이기 시작했는데 10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계속 뭐 4년치 전세가를 미리 올린다느니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그런 것처럼 안 떨어지게 계속 지금 담합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세가가 막 폭등하지 않는 이상 내 집 마련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 이유가요. 과거에 코로나 때 왜 내 집 마련 수요가 많이 생겼냐? 내가 버는 연봉보다 전세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니까 남의 집에서 못 살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많이 생긴 게 있어요. 내가 집값 올라가는 건 둘째치고 집값 떨어지더라도 전세가 맨날 올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거 조장한 인간들 있죠. 전세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해라. 너네 연봉 번 만큼 다 전세가에 갖다 퍼 부으실 거다. 그런 식으로 조장했잖아요. 그 말에 넘어간 거고, 지금도 또 그 말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세가 자체도 거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요. 전세에서도 유동성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